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노무아입니다. 오늘은 윤자빈, 전소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 네, 여러분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말 사이 미증시가 상승 마감할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월 막판엔 조금 흔들렸지만 어쨌든 조정 우려는 벗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발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슈가 앞으로 살펴보기 좋은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미증시 다양한 소식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65% 오른 46,247.29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9% 그리고 0.44% 상승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물가 지표가 시장 전망에 부합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난 결과였습니다. 글로벌 이슈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연방정부 셧다운 여부와 9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핵심 변수였습니다. 셧다운은 31일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돼야 피할 수 있는데 합의가 무산된다면 일부 정부 기능과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됩니다. 셧다운을 피한다면 시장의 관심은 10월 3일 발표될 고용보고서로 옮겨갑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은 3만 9천 명 증가, 실업률은 4.3%가 예상됩니다. 예상보다 강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또 약하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30일 졸지, 10월 1일 ADP 민간 고용과 ISM 제조업 PMI, 2일 주간 실업수당, 3일 서비스업 PM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동의 위대함을 위한 진정한 기회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두가 사상 최초의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 동참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고 거듭 언급해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가자지구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과 함께 작업 중이라며 실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카타르, 요르단, 튀르키예,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주요 아랍 이슬람권 정상들과 만나 21개 항의 평화 구상을 제시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의 구상이 실제 협상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안착하며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장중 1,414원까지 치솟으며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409원 선에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환율 상승 배경에는 한미 통상협의 불확실성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인한 달러 강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 말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늘면서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이번 주 잇따라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와 한미 환율 협의 결과에 쏠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환율 하락 효과는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오라클은 AI 거품 논란 여파로 2.7% 하락하며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애플, 팔란티어, 아이온큐도 동반 약세를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구 부문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RH가 4% 넘게 밀렸습니다. 반면 인텔은 TSMC 투자 소식에 4% 넘게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테슬라 4% 올랐고 아마존도 0.7%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EA는 비상장 전환을 위한 대규모 인수합병 가능성이 보도되며 무려 14% 넘게 폭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예고에 파카 5% 넘게 올랐고 보잉도 3%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테슬라 주가가 이달 들어서만 32% 급등하며 월가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26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4% 넘게 오르며 440달러 선에 안착했는데요.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달러로 회복해 미국 기업 순위 8위에 올랐습니다. 급등 배경에는 금리 인하 기대와 일론 머스크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그리고 막대한 CEO 보상안을 통한 경영 집중 전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의 목표 주가 상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웨드부시는 기존 5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였고 도이체방크는 345달러에서 435달러로 올렸습니다. 베어드 역시 548달러를 제시하며 강세 전망을 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과 로봇공학을 축으로 한 AI 혁신이 본격화된다면 테슬라 시총이 2조에서 3조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추격 속도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중국이 미국을 나노초 차이로 쫓고 있다며 중국의 인재풀과 치열한 경쟁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경쟁해야 한다며 미국의 수출 제한 정책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엔비디아 전용 AI 칩 구매를 제한하며 맞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황 CEO는 또 AI 공급 과잉 우려를 일축하면서 원자폭탄은 아무도 필요 없지만 AI는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인텔 지분을 인수하고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내년 공개를 목표로 시리의 대대적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챗GPT와 유사한 아이폰 전용 테스트 앱을 개발해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드명은 베리타스로 음악 검색, 이메일 사진 편집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새로운 시리 기능을 점검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대화 주제 관리, 이전 대화 저장, 장기 대화 지원 같은 최신 챗봇 기능을 탑재했고 애플의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과 외부 모델을 결합한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팀 쿡 CEO는 AI는 수십 년 만에 맞이하는 가장 큰 변화라며 승부를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리는 여러 차례 연기 끝에 내년 3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로봇의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AI 모델,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로봇이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복잡한 환경을 스스로 이해하고 계획하며 정교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뇌 역할의 제미나이 로보틱스 ER 1.5는 구글 검색처럼 정보를 찾아 전략을 세우고 근육 역할의 로보틱스 1.5는 이를 실행 단계에서 스스로 판단하며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 학습한 기술을 다른 로봇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구글은 이번 발표를 물리적 세계의 범용 인공지능으로 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빈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변수가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슈 살피셔야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학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컬리 회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믿는 회사, 바로 컬리입니다. 신선식품부터 뷰티, 글로벌 진출까지 과연 컬리가 만들어온 이야기 함께 살펴볼까요? 처음부터 완벽한 푸드마켓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좋은 먹거리를 찾는 건 늘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었죠. 그래서 김슬아 대표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면 어떨까? 이름 역시 특별했는데요. 식재료인 컬리플라워의 컬리, 그리고 요리를 뜻하는 컬리, 거기에 마켓이 더해져 마켓컬리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2015년 그렇게 마켓컬리가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2015년 컬리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바로 샛별 배송. 밤 11시 전에 주문하면 아침 7시 전에 신선한 식품이 문 앞에 도착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새벽 배송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고
국내 대기업까지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 장을 본다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낸 컬리. 이제는 대한민국의 일상이 된 새벽 배송의 시장에는 컬리가 있었습니다. 컬리에는 컬리 올리라는 특별한 상품군이 있습니다. 오직 컬리에서만 단독으로 판매되는 제품, 브랜드와 협력해 컬리 단독으로 선보이며 고객 충성도를 높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뷰티 컬리인데요. 아르마니, 에르메스 같은 럭셔리 뷰티 브랜드가 신규 입점하면서 지난해 럭셔리 뷰티 카테고리 매출이 약 40%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단독 상품 출시와 페스타 개최까지 이어지며 컬리는 식품을 넘어 뷰티 카테고리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며 플랫폼의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2025년 컬리는 네이버와 손을 잡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컬리 앱마트를 통해 양사의 강점을 결합한 푸드 플랫폼을 선보인 건데요. 이를 두고 김슬아 대표는 일석삼조의 시너지라고 말했습니다. 컬리에게는 고객 확장과 물류 효율화, 네이버에게는 커머스 경쟁력 강화, 서로에게는 의미 있는 협업이 된 것이죠. 2025년 컬리는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5,78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당기순 손실은 33억 원으로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컬리 USA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 진출까지 시작했습니다. DHL과 협업해 48시간 이내 미국 전역에 K푸드를 배송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요. 이는 컬리의 글로벌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K푸드 열풍과 함께 컬리의 글로벌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신선함, 그리고 즐거운 경험까지 컬리는 단순한 식품 플랫폼을 넘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꾼 기업입니다. 샛별 배송으로 시작해 뷰티와 글로벌 무대까지 앞으로도 컬리는 먹고 즐기고 살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제시하며 한국 유통시장의 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네, 오늘은 마켓컬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빈 아나운서는 혹시 마켓컬리 이용해 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마켓컬리는 이용한 적이 없고 그 비슷한 쿠팡 뭐였죠? 쿠팡 프레쉬? 쿠팡 프레쉬. 네, 그것만 이용을 해봤습니다. 네, 쿠팡 프레쉬와 마찬가지로 마켓컬리가 처음에는 분명 음식 배달 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뷰티컬리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정말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마켓컬리를 사실 자주 쓰는데 이게 컬리플라워 할 때 컬리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 사실 컬리플라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름은 되게 귀엽게 잘 지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마켓컬리의 스토리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경제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날씨 예보에도 인공지능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AI 예보 기술을 선점하는 가운데 우리 기상청도 초단기 예측 모델을 선보이며 글로벌 협력에 나섰습니다. 최근 통영에 쏟아진 165mm 폭우, 당시 AI는 기존 수치 모델보다 실제 구름 이동 경로를 더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수치 모델의 빈틈을 메우며 예보관에게 정밀한 선택지를 제공한 겁니다. 다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단기 예보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국제성 호우 같은 극한 기상은 아직 수치 모델보다 정확도가 더 떨어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상청은 엔비디아와 손잡고 영상 기반 AI 연구를 진행하며 기술 고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초단기 강수량 예측을 선점하며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세계 기상기구 역시 한국의 독자적 모델 개방 역량에 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기후위기가 커질수록 예보는 더 어려워집니다. 인공지능이 이 한계를 넘어 위험 기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고물가 속에서도 커피 시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빠르게 세를 넓히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메가커피는 지난해 말 기준 3,420개 매장에서 올해 9개월 만에 3,889개까지 늘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돼 13%가 넘게 증가한 겁니다. 컴포즈 커피도 같은 기간 3,000호점을 돌파했고요. 백다방 역시 반년새 매장을 100곳 이상 늘리며 1,800개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한때 국내 1위 매장 수를 자랑하던 이디야 커피는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말 기준 2,581개로 줄었습니다. 스타벅스와 투썸 플레이스 같은 대형 프리미엄 카페는 꾸준히 성장세지만 가격 부담을 덜어내려는 소비자 심리가 저가 브랜드 쏠림 현상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업계는 고물가가 이어지는 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확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증권사들의 비대면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 투자자는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려다 주민등록증 인증이 되지 않아 결국 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막혀 비대면 계좌 개설, 모바일 OTP 발급, 이상금융거래 해제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가 없는 투자자들은 사실상 비대면 계좌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 개설을 제외한 증권거래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도 자본시장 IT 시스템은 큰 차질 없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24시간 합동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시스템 복구와 투자자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5년 만에 카카오톡 대개편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는 불편을 호소하는 1점 리뷰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특히 친구 목록 대신 격자형 피드가 기본으로 적용되면서 메신저 본연의 기능보다 소셜미디어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광고 노출이 늘어난 점도 불만 요인입니다. 실제로 일부 이용자들은 롤백 요구나 서비스 이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혹평에 카카오 주가는 한때 4% 넘게 하락하며 6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는 즉각 일부 기능을 수정했고 이번 주 초에는 친구 탭 개선 방향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개편을 단행한 네이버 블로그 역시 AI 추천 콘텐츠가 광고 위주라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용자 반발이 거세지자 네이버는 일부 기능을 다시 이전 버전으로 되돌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SRT 승차권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SRT 운영사 SR이 10월부터 수서역에 예비 편성 열차를 상시대기시키는 안전조치를 시행하면서 주당 3,000석 이상 좌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열차 고장이나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체 투입하기 위한 조치지만 기존 중년 열차 평성이 줄어 좌석 공급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좌석 부족으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이번 조치로 승차권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예비 열차가 없어 사고 때마다 KTX를 빌려 투입한 사례만 20건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노선 확장으로 SR의 운영 역량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하며 코레일과 SR의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불가피하지만 국민 불편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빈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소식에 더욱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연휴가 다가온 만큼 이제 기차표 예매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하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미리미리 예매 성공하셔서 성공적인 연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부터 불기둥 형성하더니 등락을 조금 거듭하긴 했지만 결국 전거래일 대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33% 상승한 3,431.2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의 분위기를 이끈 세력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개인이 7,47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에 나면서 오늘 장 분위기를 이끄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분위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부터 불기둥 형성하다가 급등을 조금 하긴 했지만 결국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38% 상승한 846.7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한 세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개인이 1,916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이날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으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였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들입니다. 오랜만에 일제히 빨간불 켜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전일 거래일 대비 900원 상승하면서 84,2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전거래일 대비 12,500원 상승하면서 34만 9천원에 육박하는 주가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목수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위 종목들 상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코스닥 상황 역시 비슷했습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등 코스닥 대장주들이 증시 분위기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4.25%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 타는 모습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300원 상승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약진이 눈에 띄었는데요. 0.32% 하락한 31만 3천 원의 종가 형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딱히 안 좋은 소식은 또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제 지난 28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폴라입은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로봇 학습 컨퍼런스에서 자동차 헤드램프를 자동으로 조립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솔루션을 통해 양팔 로봇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자동차의 부품 조립 공정을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이제 H사의 차량 헤드램프 조립 과정에서 기존의 커넥터 장착 작업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서 양팔 로봇 그리고 강화 학습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이 발표될 거라고 하니까 투자자분들은 이 같은 소식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까지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오늘 소개할 특징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동제약이 오늘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자극됐습니다. 일동제약그룹은 오늘 기업 설명회를 통해 대사성 질환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1상 톱라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 물질은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먹는 비만약으로 인슐린 분비 촉진, 혈당 감소, 식욕 억제 등 다양한 대사 개선 효과를 유도하는 약물입니다. 임상은 건강한 성인 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50mg, 100mg, 200mg 세 가지 용량으로 나눠 4주간 1일 1회씩 투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50mg과 100mg 투여군에서는 각각 평균 5.5%, 6.9%의 체중 감소를 보였고요. 200mg 투여군에서는 평균 9.9%, 최대 13.8%에 달하는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투약 용량에 비례 효과가 커지는 용량 의존적 유효성도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약물이 비만, 당 분야에서 베스트인 클래스 신약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일동제약은 장중 29%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요. 모회사인 일동홀딩스는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일동제약, 장 초반 1.5% 오른 27,1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상한가 터치하다가 현재는 26.97% 오른 33,9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일동제약 소식 정해주셨는데요. 결국 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일동제약의 전고점을 체크해보면 2022년 4월 29일 기준으로 79,500원 선까지 터치한 전적이 있는데요.
과연 이번 소식이 일동제약의 전고점 돌파를 도울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 주관사 성장 소식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테오젠이라고 하면 코스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날 오전 9시 28분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 2.35% 상승한 45만 7,500원에 거래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해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한 보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알테오젠 얘기에 앞서 K바이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K바이오는 최근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 내달부터 의약품에는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보도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봐야겠지만 국내 바이오 기업의 수출 전략에는 큰 악재로 작용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K바이오의 부진이 이어졌었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가 40% 이상 오를 정도로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불장이었는데요. 반면 주요 바이오 그룹으로 구성된 한국거래소의 헬스케어 지수는 고작 13.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 일부 기업의 주가 급등으로 가능했던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지부진한 주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가치가 올라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공격적인 경영 전략 수정이 가능한데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전달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코스닥 시장의 여러 가지 바이오텍, 즉 바이오 기술 기업은 시장 가치의 하락으로 유동성 악화에 시달리며 생존을 걱정하는 그런 위기의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K바이오가 인내의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오늘처럼 알테오젠의 급부상 소식은 정말 반가운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제형 변경 기술을 도입한 미국 머크의 키투르다 SC가 이달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키투르다는 글로벌 1위 면역 항암제라고 할 수 있죠. 초대형 블록버스터의 국산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보도가 알테오젠의 연이은 상승세에 큰 영향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키투르다 SC가 미국에서 허가받으면서 알테오젠은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허 등 문제로 의약품의 SC 제형 변경이 필요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항체 약물 접합체인 1위 의약품 엔허투에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 엔허투 SC의 임상도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이처럼 알테오젠의 기분 좋은 상승세를 시작으로 K바이오의 모멘텀이 전환될지 그 귀추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연이어서 제약 바이오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자빈 아나운서와 함께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지니언스가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전산망 복구 수요가 부각되면서 정보 보안 관련주인 지니어스에 매수세가 몰린 모습이었습니다.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 본안 화재로 총 647개 시스템 가운데 96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요. 나머지 551개 시스템도 보호 차원에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전소된 시스템을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존으로 이전해 복구할 계획인데요. 완전 복구까지 최소 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니어스는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NAC, EDR, GPI 등으로 네트워크 접근 제어부터 단말기 기반 위협 탐지, PC 보안 진단 솔루션까지 폭넓은 보안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고요. 두바이 사무소와 인도 기술 지원 센터를 통해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자원망 사고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보안 시스템 재정비와 재구축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니어스의 주가는 장중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 장 초반 2.07% 오른 24,65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20%가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다 현재는 10.97% 오른 26,8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니어스의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결국 긴 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중 28,15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지니어스의 전고점 살펴보면요. 9월 29일에 최고 3만 원까지 찍었었는데요. 이 같은 이슈가 지니어스의 전고점 돌파를 보일지 비추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특징주는 전 이번에 두나무 관련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최근 두나무가
우리 증시에 정말 깊게 뿌리 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나무와의 합병 소식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네이버가 두나무와의 합병 기대감에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장 초반 6%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와의 합병 기대감이 번지면서부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비트를 아는 사람도 두나무를 아는 사람도 많은데 업비트의 주관사가 두나무라는 건 은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 주가는 9시 34분 장 초반에 27만 3,500원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지난 25일 네이버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합병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이 호재가 됐었는데요. 이날에는 1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6일에도 역시 상승을 했었고요. 네이버는 현재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주식 교환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향후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간 합병 또는 주식 교환을 통해서 두나무의 손치영 회장이 네이버의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 등에선 네이버가 두나무와 손잡고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벌써 손을 내밀려고 한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의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가 두나무의 가상자산 기술을 네이버페이에 연동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실물 경제 활용처를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전략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두나무와 네이버의 소식까지 전해줬고요. 다음으로 자빈 아나운서가 준비한 소식도 이와 연결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우리기술투자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가는 10% 넘게 급등했고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급등의 배경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 그룹 편입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의 지분 약 7.2%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로 그동안 관련 기대감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혀왔습니다. 이번에 전해진 소식은 네이버가 두나무를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완전 자회사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네이버의 플랫폼 역량과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될 경우 디지털 금융과 콘텐츠 생태계 확장에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우리기술투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요 주주인 하나투자증권도 같은 시각 13% 넘게 오르며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로 벤처기업과 ICT, 바이오 분야 등 다양한 신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반기 기준 약 9,810억 원의 자산과 1,45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 특유의 정책 및 규제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 우리기술투자 장 초반 1.21% 오른 1,88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15%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다 현재는 13.58% 오른 12,21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의 상승 소식도 전해주셨는데요. 역시 작은 꼴이 달린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두나무의 합병 기사가 연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요동치는 모습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두나무 중심의 뉴스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소식은 저희 경제잡학사전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나 채널 고정하시면서 관련 뉴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LG 디스플레이라는 다른 종목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OLED 중심의 수익성 개선 소식과 함께 오늘 상승세 보였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3분기의 영업이익이 4,480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 4,480억 원을 기록했고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8% 늘어난 1조 3,600억 원으로 내다봤고요. 이제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적자 사업이었던 LCD 패널 사업을 중단하고 내부적인 원가 개선 결과가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아울러 LG 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죠. OLED TV 시장에서 확고한 브랜드를 구축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전망이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대형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투자자분들은 간만에 등장한 호재에 관심 갖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종목 정리해 봤는데요. 저희와 계속해서 경제 뉴스도 체크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도 알차게 구성하시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죠. 소연 아나운서가 오늘은 어떤 인물 소식 준비하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인물의 소식일까요? 네, 제가 오늘 핑크색 자켓을 입고 온 이유와도 같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 로그는 김연경 선수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언니를 따라 배구 코트를 밟은 작은 소녀는 어느새 한국 배구의 새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훗날 배구 여제, 그리고 월드 클래스라 불리게 된 주인공, 오늘 살아있는 전설 김연경 선수의 시간을 함께 돌아봅니다. 2005년 17살 어린 나이에 태극마크를 달고 코트에 선 김연경. 그녀는 이후 3번의 올림픽과 8번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한국 여자 배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무려 207점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올랐고 비메달팀 최초로 올림픽 MVP를 달성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그리고 2016년 리우올림픽 8강과 단일올림픽 4경기 30득점의 대기록까지 월드클래스라는 별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연경이 위대한 이유는 성적만이 아닙니다. 2009년부터 3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망주 후배들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는데요. 매달 20만 원씩 3년간 총 20명의 후배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훗날 도쿄올림픽에서 김연경과 함께 뛰며 4강 신화를 함께 만든 박정아 선수와 정지훈 선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한국 배구의 미래를 키운 투자였습니다. 2025년 마지막 봄배구 무대를 끝으로 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김연경.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무대에 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신인 감독 김연경으로 변신한 건데요. 코트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주장, 예능 속에서는 입담과 센스로 팀을 이끄는 감독. 굿바이 배구 여제, 헬로우 신인 감독. 앞으로도 그녀가 보여줄 또 다른 모습이 기대되지 않나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강인함,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빛나는 힘. 김연경이 코트에 남긴 메시지는 숫자로 남은 기록을 넘어 후배들과 팬들의 마음속에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살아있는 레전드, 김연경이었습니다. 네, 스포츠와 예능을 넘나들며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김연경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리포트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리포트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최근 증권가와 IT 업계에 큰 화두로 떠오른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설을 중심으로 리포트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네이버 측은 현재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즉시 해명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두나무까지 묶어서 대규모 합병 시나리오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주가는 하루 만에 12.5%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실물 경제와 디지털 자산이 결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강하게 반영한 거죠. 하지만 실제 합병이 가능하냐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네이버 파이낸셜은 이미 9월 16일 두나무 자회사인 증권플러스의 비상장 지분 70%를 약 686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만약 곧바로 합병이 추진될 예정이었다면 굳이 이 같은 선행 인수가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이 나옵니다. 둘째, 두나무와 네이버의 규모 차이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자산 규모에서 두나무가 네이버보다 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큽니다. 따라서 단순한 지분 교환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합병보다는 강력한 제휴와 공동사업 추진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네이버의 해명 공시를 보면요.
주식 교환 여부와 관계없이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 주식 거래, 디지털 지갑 서비스 등에서 네이버와 두나무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의 검색과 커머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만 50조 원에 달하며 네이버페이는 결제 72조 원으로 간편 결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스토어와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최근 네이버는 엠페이 월렛을 내놓고 NFT와 웹3 기반 금융 서비스까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결제 디바이스 커넥트 베타 서비스를 선보이며 향후 QR과 얼굴 인식 결제, 코인 지갑 연동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반면 두나무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 국내 1위, 글로벌 4위 거래소이며 국내 2위 빗썸과 비교해도 거래량이 4배 이상 큽니다. 최근에는 자체 블록체인 기화, 그리고 지갑 서비스 기화 월렛을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양사가 손잡으면 실물 경제와 디지털 자산이 연결되는 강력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고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과정이 향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 기반 결제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합병설 이슈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26년 예상 주가 수익률 18배 수준으로 글로벌 빅테크와 비교하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본업인 광고와 커머스가 안정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2025년 영업이익은 12% 성장, 그리고 2026년에는 16%의 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나무와의 협력 같은 신사업이 더해진다면 네이버의 멀티플 상향 여력은 충분합니다. 하나증권은 네이버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유지하며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약 25만 원대인 걸 고려한다면 여전히 안정적인 매수 기회라는 평가입니다. 정리하자면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자체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합병을 둘러싼 재무적, 제도적 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양사가 신사업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 비상장 주식 거래, 웹3 기반 결제 서비스까지 협력 분야는 매우 넓습니다. 국내 1위 플랫폼 네이버와 국내 1위 거래소 두나무가 함께한다면 이는 곧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이번 논의가 단순히 금융 분야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웹툰, 웹소설, 음악, 그리고 영상 등 콘텐츠 플랫폼을 글로벌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과 결제 시스템이 접목된다면 창작자 수익 정산, 해외 결제, 크로스보더, 송금 같은 부문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수익 모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즉 네이버 두나무 협력은 금융 플랫폼, 콘텐츠를 아우르는 초대형 성장 스토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단순한 합병 루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단순한 합병 가능성에만 집중하기보다 네이버의 플랫폼 경쟁력과 두나무의 전략적 협력이 열어줄 신사업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리포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리포트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정리해보는 한 줄평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랜만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이은 상승 랠리를 펼쳐오다가 잠시 숨 고르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은 내리고 코스닥이 오르면 코스피는 내리는 이런 식이었는데요. 전거래일부터 오늘까지는 오랜만에 두 호흡을 맞춰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앞선 투자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께서 참고할 만한 소식이 또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코인처럼 24시간 거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때문에 한국도 거래 시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미국이 주식시장 거래 시간을 24시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면서
한국 주식시장 역시 글로벌 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 시간의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부터 밤잠 없이 투자에 전념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소식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요국 거래소들이 속속 거래 시간 확대를 논의하는 만큼 한국도 이 시차적인 장벽을 해소하고 해외 자금 유입 경쟁에 발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렸던 KCMC 2025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거에 이어서 정규 거래소까지 24시간 거래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도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거래 시간에 대한 확대 논의를 본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주요국들이 주식시간 거래 시간을 연장하고 있고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나스닥이 내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24시간 거래가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 역시 여러 가지 반경에서 거래 시간의 연장을 검토 중이고요. 홍콩 거래소 역시 런던 결정에 발맞춰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같은 거래 시간 연장을 논의하게 된 배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가 급증했고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 확산됐고 또 해외 투자자 유치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역시 이제 미국 증시처럼 한국 증시의 거래 시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변경되는 정보는 언제든지 저희 경제잡학사전에서 전해드리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오늘장 한 줄평 시작 다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빈 아나운서, 혹시 오늘장 어떤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9월에서 10월으로 넘어가는 주간이죠. 이번 주는 9월을 잘 마무리하면서 또 10월을 새롭게 준비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나흘 만의 상승이라 더욱더 반가웠습니다. 명분은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죠. 또 국내 증시는 전일 급락세를 딛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 속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1% 이상 상승하며 투자 심리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정리하는 9월 증시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하는 9월 증시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한 줄 평과 더불어서 뉴욕 증시가 어떤 흐름이었는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래서 제가 자빈 아나운서님과 함께할 때 항상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갑자기 한 줄 평을 부탁드려도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깔끔하게 요약해 주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소연 아나운서께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인물로그에서는 김연경, 기업사전에서는 컬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코트 위의 도전, 시장 속의 도전, 김연경과 컬리는 각자의 무대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저 역시 이들의 여정을 보며 도전의 가치를 다시금 느꼈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두 이름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김연경과 컬리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연경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상승하는 불기둥입니다. 언제나 코너에서 강 스파이크를 날리면서 배구 경기를 상향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마켓컬리 역시 요즘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연 아나운서께서는 마켓컬리와 김연경이라는 이 은유적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시장을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줄평 코너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조금 더 알찬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